부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청년의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존에 없었던 청년 보험 같은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5대 보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 이 5가지가 모두 다 내가 주로 돈을 내기만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지원을 받는 건 거의 없는 그렇죠 형식이에요. 네. 내가 일은 많이 하지만 내 자산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 되게 많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반대로 법인세나 아니면 자산에서 세금을 물려가지고 네. 하나의 보험을 조성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쓰든 결혼할 때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 금액에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좀 청년들을 위한 보험제도, 그러니까 그런 급여를 좀 크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경제의 신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저희 3프로TV가 계속해서 이 저출산과 관련된 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문제라는 건 알면서도 그럼 해결 방안이 뭐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마땅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긴 많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에 한 번 더 부딪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시는 교수님 모시고 그 현장에서는 어떤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도 함께 그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재원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제 회의에 참석하셔서 네. 이제 대책도 논의하시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현장 분위기는 아마 예상하시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네, 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기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24만 9천 명. 근데 그게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심지어 2021년에도 우리가 26만 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 그것보다도 더 낮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이제 관료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걱정이 되게 많으십니다. 저는 한편 기대했던 게 네. 그 막 정말 가열차게 열정적으로 아니 이게 낫습니다, 저게 낫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인지 네. 아니면 맞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분위기인지. 둘 다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네네. 직접 이제 회의도 주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전에는 좀 더 이제 무력한 생각을 좀 더 갖고 있었다면 지금 그래도 으쌰으쌰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힘을 실어 주시니까 다양하게 그 전에는 충분히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나 아니면 복지부 차원에서만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제안을 해보고 한번 다른 부처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해봅시다라는 네. 그런 노력들은 확실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하고 싶었는데 부처가 달라서 못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부처들이 서로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예. 직장 어린이집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직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관리를 해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상시 근로자 뭐 500인 이상 아니면 여성 상시 근로자 250인 이상, 정확한 숫자는 이제 저도 네네.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에서만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90% 이상이. 그러니까요. 그런 근로자예요. 근로자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산업단지별로 어린이집을 이제 설치하자. 라는 네.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산업통상자원부소에서 또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딱 한 명이 나서서 야, A 부서, A 부처, B 부처, C 부처 다 모여 같이 해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죠. 이거- 그거를 하나의 네. 부처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데 고용노동부 공무원 오세요. 그리고 산자부 공무원 오세요. 여성가족부 공무원 오세요. 네. 해가지고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을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 부처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서 발표하시면 확실히 이제 그 밑에 있는 중앙부처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네네.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아 그러네. 네. 권한을 갖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3월 28일이 되면 네. 그 어떤 대략적인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어떤 게 좀 뭔가 대략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은 좀 아직은 이제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저도 얘기를 드리긴 해야 네네. 되지만 기존에 논의되거나 기존에 추진된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큰 폭의 정책적인 확대는 있을 거다라고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대략 어.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뭐 세세한 것들을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사실 없긴 한데 네. 그래도 큰 틀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역사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저출산 정책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벌써 꽤 됐거든요. 한 네. 2005년 그때부터 이제 기본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거는 사실 보육이었어요. 보육. 네,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의 나이들을 그 전에는 뭐 만 5세에서 만 4세, 3세, 2세, 0세까지 정부 지원을 이제 확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계층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는데 그 부모들의 소득 수준들도 처음에는 뭐 50%, 70%, 100%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상보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2013년 그때부터 네. 이제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육 중심으로 우리가 네. 정책을 추진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합계 출산율이나 아니면 이제 출생아 수가 그렇게 반등을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시 보자라고 했었던 게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게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네.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88만 원 세대라고 해서 그 책이 나온 게 2000년대 후반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네. 책들도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우리가 그 전에는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대학생 때 다 같이 막 놀고 그래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죠.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네네. M포 세대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하자라는 쪽으로 좀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가 2010년대 중후반이 넘어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성평등 문제가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돌봄이라든지 육아 문제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성평등을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에 네네. 강조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리고 또 큰 틀에서 좀 바뀌게 됐었던 게 그때까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국가에서 합계 출산율을 더 이상 목표로 하지 않겠다. 네. 그걸 높이려고 어느 숫자를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 개인들의 선택권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선회를 했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제가 네. 보육을 지원하다가 네. 야 애들 키우는 것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청년들이 힘드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해버려. 네. 청년들이 안 힘들게 해서 결혼을 해야 야 일단 애를 낳을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게 변했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야 그래도 왜 안 되지? 따져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정책을 여자 위주로만 만들었어. 야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도 육아를 같이 해야지.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의식으로 변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이 뭐였었죠? 이제 합계 출산율을 목표로 삼지 않고 개인의 선택이나 아니면 이제 삶의 질을 존중하겠다. 그건 무슨 문제의식에 따른 어떤 정책 변화예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뭐 2010년대 한 16년, 17년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제 출산 지도가 한창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에게 특히 청년들한테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청년들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걸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나한테 지금 내 삶도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나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까지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네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더 팽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삶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충분히 여유롭게 꾸며 주었을 때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이제 출산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하자. 이런 접근을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2년과 3년을 거쳐서 오면서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네, 이제는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도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지만 이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로 낮은데 네. 그 수준이 2위랑 격차는 너무 크고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아예 낳을 수 없는 청년들이 비명 지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회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지원해보자라고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약간 그거는 이제 그래 우리가 개인의 선택권을 유지해 줄게 하다가 약간 헛발질이 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제가 받기에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애 키우는 거 잘 해줄게라고 했지만 애를 잘 키우는 것보다 결혼이 안 되네. 그래서 결혼시키자. 네. 이게 청년들을 좀 해소해 주자. 갔다가 야 그것도 뭐 괜찮긴 한데 문제는 남자도 육아에 동참해야 돼로 바뀌었다가 이제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정책 방향을 네. 갖고 있나요?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지원, 주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돌봄에 대한 지원, 보육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아니면 아예 요즘엔 결혼 워낙 늦게 하니까 난임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를 임신하고 하는 데서 난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다 챙겨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만의 해법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다 이 문제를 머릿속에 안고 회의장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쵸. 네. 와 이걸 다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와.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기사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이 경력 단절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쵸. 대해서 지금 어떤 논의가 있어요? 이제 유연근무제를 네네. 이제 도입을 좀 더 전폭적으로 하자는 측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60시간, 69시간이라는 논란이죠. 논란. 그거는 또 네. 이제 지금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유연근무제랑 또 딱 일치하는 방향은 아닐 수도 네네.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우리가 이제 육아기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키울 때 거기 회사에 신청을 해서 뭐 일주일 내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든 아니면 반일제든 집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네. 하자라는 정책도 실제로 포스코에서 네. 그런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되게 효과도 있었다라는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제도들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럼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포스코도 사실 남성분들이 더 많은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어르신들은 아직도 포철이라 불러요. 그렇죠. 네. 그만큼 되게 경직되기도 하고 되게 수직적이기도 하고 네. 여성이 그 안에서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운 조직 문화기도 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문화도 좀 더 유연해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서 경력 단절이 생기거나 이제 그만둬야 됐었던 여성 근로자들도 네. 이제는 그만두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경력도 이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였고요. 특히 이제 효과가 컸었던 게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딱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이 거의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한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일과 그리고 육아를 이제 둘 다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힘들었죠.
네, 부모 입장에서 힘들었죠. 아니 네. 뭐 제 친구도 육아하면서 이제 재택근무하고 했었는데 되게 힘들어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애들 또 어리잖아요. 와갖고 막 키보드 만지고 막 이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어디 화를 낼 수도 없고 힘들긴 힘든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경력 단절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도 네. 회사들에서도 이게 좀 받아들여질 만한 그 정책이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회사들마다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근데 인재 유출이 되게 중요한 회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IT 업계라든지 그런 데서는 개발자 한 명의 역할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되게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반드시 회사 내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이제 뭐 어떤 뭐 N사가 있고 네. 그리고 C사가 있다고 했을 때 N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C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했을 때 C사에 있었던 개발자들이 다 N사로 가면 C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들을 또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을 수 있는데 네. 더 그 분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또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선호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체가 재산이고 나 자체가 회사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인재다라고 하면 사실 경력 단절을 그렇죠. 고민하지 않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제 뭐 경력 단절이 되더라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업무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단절되고 나서 오히려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문화가 형성되면 나중에 그분들도 좀 커버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르게 접근? 사실 이 제도만으로 그 문제까지 모두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지금도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점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을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수고용 형태로 있는 분들은 이 육아휴직 같은 것들 자체를 아예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생기고 그 경력 단절이 생기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원래 하던 일은 거의 하지 못하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시고 네네. 아니면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경우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나 아니면 이제 급여 자체도 네네. 되게 많이 삭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말고 그 외에 더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조직이 몇 명이나 돼요? 되게 작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거기서 이제 상근하시는 이제 네.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자문위원처럼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근하시는 이제 공무원 수를 따지면 몇십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원래 다른 부처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이제 파견으로 와가지고 근무하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거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조직 규모가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하실 정도 규모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인구를 다루는 분들이 100명이 안 되신다는. 그렇죠. 네. 이게 커지면 뭔가 효과가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책들은 사실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총대를 메고 사실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조직이 커진다라고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일하는 방식은 좀 바꿔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였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곳에서 함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을 뭔가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없죠. 네. 네. 그리고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모으는 역할 정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공무원분들의 수도 적고 그분들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곳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그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형태인데 네. 아무래도 힘이 실리지 않죠. 그러면 위원회는 이제 많은 분들의 자문과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언은 하지만 그렇죠. 실제 그걸 집행하는 건 보건복지부이기도 하고 각 지자체이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이 네. 우리 지금은 거기 쓸 돈 없는데요 하면은 소용이 별로 없네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일부 평가도 하긴 하는데 네네. 그 평가를 잘 못 받았다고 해서 뭐 큰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훨씬 더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뭐 조직이 필요하든 네네. 아니면 조직은 그대로 두더라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을 좀 주어줘야 된다는 필요성도 그래서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랬지? 막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네.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긴 하거든요. 예, 지난 정부에 2019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인구정책 TF라는 게 이제 운영이 네네. 됐었어요. 근데 그 인구정책 TF는 보건복지부도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참여는 하지만 중심은 이제 기획재정부. 그렇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들이나 네. 아니면 관련된 이제 공공기관,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 그 부처에서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 한두 개씩을 정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탑다운식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와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새로운 부처를 만들자든지 아니면 무슨 청이나 처를 만들자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관심 많았던 경력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관심 많은 게 저희 방송 전에도 PD님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집 문제. 왜 한숨부터 쉬세요? 집 문제. 집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가 결혼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아기 낳기는 더 쉽지 않고. 집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어요? 집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지원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주택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기에도 좀 힘들었었던 게 주택 가격이 워낙 상승 추세이다 보니까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과도한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사실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2022년 이후로 집값이 꽤 많이,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 넘을 수 없는 그런 여전히 저한테 넘사벽인데 장벽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주택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게 혹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이제 시도 중에서 17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 아니면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혹시 어디로 알고 계시나요? 세종시 아니에요? 네, 세종시는 맞아요. 네. 근데 세종시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합계 출산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거기를 본받으면 다른 곳들도 다 그렇게 높아질 것처럼 생각을 하죠. 네. 근데 2017년 비교했을 때 2022년까지 5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제일 많이 떨어진 시도 1위가 세종시예요. 옛날엔 더 좋았어요? 아니 더 좋아진 게 아니고 근데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서 시도 중에서 그 주택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간 데가 세종시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2021년에서 2022년 올 때 합계 출산율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세종시죠. 그 얘기가 세종시조차도 그러니까 2017년 그때까지만 해도 전셋값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렴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곳에서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다 모여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합계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세종시에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 더 이상 대전에서 세종으로 오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합계 출산율이 지금도 높긴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떨어진 거죠. 근데 반대로 2022년에 네. 전국에서 딱 하나의 광역시 도 중에서 하나만 출생 아수랑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언제요? 2022년에 작년에. 작년에 높아진대요? 네. 전국적으로 거의 다 낮아졌는데 딱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올라갔어요. 왠지 지금 집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값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인가? 대전이에요, 대전. 대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대전하고 세종은 사실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세종이 대전보다 집값이 낮았을 때는 네.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종을 들어와서 세종의 네. 합계 출산율이나 이런 게 높았던 거죠. 어. 근데 반대로 그게 역전이 되니까 더 이상 대전에 사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세종으로 가지 않고 대전에 남아 있으니까 대전의 출생 아수나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를 드리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합계 출산율이나 아니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집값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네.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기도 하는 네네. 경우도 꽤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혼을 해야지 이제 아이도 낳는데 결혼을 하려면 우리가 조건이 뭐냐 하면 같이 적어도 둘이서 같이 살 수 있는 곳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주택이 있어야 되는 그쵸. 거고 거기에 아이를 낳으려면 또 주택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네. 그럼 주택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사실 집값을 너희들한테는 뭐 10억짜리 집을 5억에 줄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대책들이 좀 논의되고 있어요? 주택 지원이나 주거에 대한 지원은 사실 좀 지역을 좀 나눠서 보긴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지금도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네. 집값이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수준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특히 전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주거에 대한 지원을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서의 지원인데 네. 우리가 이 주택에 대한 지원을 과연 서울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네. 요거는 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출산이 심화되는 건 인구 밀도가 계속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수도권의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원하긴 해야 되지만 네. 그것들을 너무 많이 공급했을 때는 모든 청년들이 지금도 안 그래도 서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또 모여들 수도 있어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에는 좀 저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분산해가지고 이제 네. 지원은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도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신도시를 지원하더라도 또 함께 꼭 추진돼야 되는 게 아까도 이제 유연근무제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거는 출퇴근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직장들이 대부분 이제 네네. 서울에 있고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나 그리고 이제 종로 쪽 네. 이렇게 세 개 주요 업무 지구에 다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서 그 세 곳으로 출퇴근을 하려면 그냥 뭐 출근만 1시간 이상 걸리죠. 네. 그쵸. 왕복하면 하루에 2-3시간 금방 가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아예 이곳에 이제 우리가 사실 거리는 멀지 않은데 가는데 교통이 너무 막힌다든지 해서 네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출퇴근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는 아니더라도 재택근무를 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 너무 서울로 이제 청년들이 다 모이려고 하지 않고 충분히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상태에서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주택 관련 지원 정책을 할 거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청년들은 또 서울로만 몰려들게 맞습니다. 된다. 네. 결국 그 일자리가 사실 경기도에도 있고 그 바깥쪽에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다 서울로 몰려들면 그럼 어떻게 하냐? 네. 그럼 그렇다고 좀 지원을 덜 해줄까?라고 했더니 그럼 저희 출산을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와 적정한 균형을 찾기도 좀 힘들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도 수도권이면 어느 정도 청년들도 출퇴근도 가능하고 뭐 수도권에 요즘엔 직장도 많이 생겼으니까 직장 생활도 가능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엔 집이 비싸니까 못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들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지금 좀 추진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청약을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특별 공급으로 이제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랬을 그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게 좀 더해지면 되겠다라고 논의됐던 건 없어요? 주택과 관련해서? 사실 많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그러네. 측면들도 그쵸, 있어서 그쵸. 네. 미리 좀 들어보려고 했더만. 네. 어렵네. 네. 그리고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네네. 사실 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상에 그 되게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를 저희가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학원을 많이 보내요 저는 아이를. 그게 네. 근데 딴 게 아니라 맞벌이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는데 그쵸. 그 시간을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네. 돌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같은 아버지로서 공감이 되는데 혹시 자녀분 저는 네, 한 명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올해 9살. 이제 딱 초등학교 2학년 네네, 됐겠어요. 네. 그럼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아마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첫째 그리고 둘째는 이제 3살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네. 우리가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부모의 퇴근 시간에 따라서 맞아요. 좀 더 늦게까지 봐주기도 하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에 딱 가는 순간 네. 1시에 끝나고 맞아요. 2시에 끝나거든요. 12시 50분, 1시 네. 40분. 네, 이렇게 끝납니다. 디테일 있죠, 진짜입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맡겨야 될 곳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근데 주변에 아이들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돌봐주실 분도 사실 없고 아이돌보미 같은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신청해도 매칭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매칭이 안 되고 아니면 그것도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모든 부모들이 제일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하는 태권도장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태권도 진짜? 뭐 네. 영어 뭐 아니면 미술 뭐 등등을 우리가 이제 학원 뺑뺑이 돌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뺑뺑이 돌릴 수밖에 없죠. 부모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늘봄 학교였나요? 네네네. 네. 늘봄 학교라는 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 관계 부처들 이제 회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방과 후에 너무 방치되는 아이들 아니면 네네. 학원 뺑뺑이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을 학교 내에서든 아니면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을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도 출근을 빨리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9시까지 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도 뭐 7시부터 9시 사이에 누군가가 돌봐줄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늘봄 학교 이름이 딱 붙진 않는데 네네. 이제 아침에도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시는 것부터 늦게 퇴근하는 것까지 그래서 네. 거의 8시까지도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계획을 하고 있다고. 네. 계획인 거죠, 지금? 네, 정말 계획인 게 앞으로 2026년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과밀학교 기준이긴 하겠지만 이제 방과 후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 경쟁률이 한 2대1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추첨을 하는데 당첨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있지 못하니까 맞아요. 예, 학원을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돌봄 클래스에 들어가려면 네, 거의 맞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던데. 네, 경쟁률이 제가 한 10대 1 넘는 클래스도 네. 저도 봤었습니다. 네. 아, 뭐였었지 저희? 그러니까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어떤 학교는 이제 그 큐브 만드는 걸 막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학교도 네. 있고 어떤 데는 요리가 되게 인기 많은 학교도 있고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서도 그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경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무작위 추첨. 왜냐면 네. 그게 조금 더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처음 뽑히지 않는 이상 그거 아이는 또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다음번 학기에 누가 빠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들어가기 힘든. 뭐 어쨌든 이건 뭐 디테일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좀 세부적인 곳에서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자, 돌봄 어쨌든 그래도 출근부터 그다음에 퇴근까지 그래도 공교육에서 돌봄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님 한번 가보죠. 나님 어떻습니까? 네. 난임이 심각하죠. 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어. 난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결혼하는 나이 자체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늦어요. 네. 우리가 남자 나이로 한 33세. 근데 그게 많이다 보니까 한국 나이로 생각하면 34, 3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것보다 한 2살 정도 어리니까 네. 보통 이제 첫 번째 아이를 낳는 나이가 한 33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때 낳는 게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40대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20대 아이를 낳는 엄마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제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고령 임산모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고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를 낳으려고 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는데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이제 앞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난임인 상태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뭐 소득계층 180, 뭐 중위소득 180% 이하만 받을 수 있어서 네. 그걸 넘어가면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시술의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아니면 뭐 시술 받는 횟수를 상관없도록 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추진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아마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막상 난임의 원인이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인 경우들도 은근히 많다고 많겠죠.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남자의 난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안은 이제 제도적으로 없었다가 네. 이번에 좀 도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서울시는 이미 이제 난자를 냉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제 충분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난자를 냉동하시는 분들이 그게 이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시험과 나기를 한다고 쳤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겪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약간 시험관이랑 지금 이제 난자를 냉동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네네. 네, 시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당장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배란이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난자랑 그리고 정자를 만나게 해서 그 난자 정자를 이제 착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착상 확률을 높여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는 게 이제 난임 부부에 대한 이제 보통 지원이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내가 이제 아이를 나중에 언젠가는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정자를 착상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랬을 때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월경을 하니까 네. 난자에 평생 가질 수 있는 수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이가 든 이후에 이제 난자의 여러 가지 뭐 건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해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냉동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자를 미리 채취를 해가지고 채취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냉동시킬 때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1년 단위로 이제 계속 이제 냉동 보관을 하면 되는데 보관할 때 1년마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3년 보관할지 5년 보관할지 네.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해야겠다라고 네. 하면 얼려놨었던 난자를 이제 녹여가지고 네.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정자를 착상시켜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냉동을 할 때 네.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막상 그 중에서 나중에 해동시켜가지고 착상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 해동하시는 경우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해동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해동할 시점이 됐을 때 기존에 냈었던 금액의 뭐 일정 비율을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얼리시는 분들이 100분이면 해동시켜서 내가 실제 그 임신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해소해 주자. 네. 교수님 생각이신가요? 네, 제 생각이기도 오. 한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돈. 네. 사실 되게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네. 육아수당도 아직도 받고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저는 이제 끝날 네. 때가 됐는데 돈을 많이 지원해 줬지만 합계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네. 경제적 지원은 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경제적 지원 이제 뭐 육아수당이라든지 네. 뭐 수당 그런 것들. 약간 이제 나눠서 좀 보긴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돈을 되게 많이 들였다라고 네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뭐 지난 16년 동안 380조를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막상 보면 부모들 입장에서 별로 받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올해 들어서 아이가 0세인 경우에 부모급여가 생겨서 70만 원 지원받고요. 네. 그것도 근데 올해부터 이제 생긴 제도고요. 네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정부에서는 이제 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지원을 몇십만 원씩 하는 거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현금성으로 지원을 받는 건 아니었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 월별로 한 뭐 맞아요.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고 그리고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그것도 2019년, 20년 뭐 그 네네. 무렵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막상 현금성으로 받는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보육 예산 같은 경우 1년에 정부에서 지출하는 게 한 전체 한 5조 정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3조 5천 정도가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네네.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금액은 거기서 일하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인건비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그 금액이 제일 큰데 주택 빼고 네네. 보육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제일 큰데 막상 이제 부모 입장에서 받는 건 없고요. 그리고 그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네네. 이제 예산이 1년에 한 3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건 어디 쓰는 돈인지. 그거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집으로 오셔가지고 네네. 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끝나고 나서 뭐 한 4시간 이렇게 집에 와서 돌봐주시거나 이런 네네네. 이제 네. 파트타임으로 돌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소득 계층에 따라서 부모가 뭐 이제 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나다라형 뭐 이렇게 나누는데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부담 비율이 100%까지도 돼요. 그 얘기는 내가 한 시간에 거의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비용을 내야지만 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 수준이 되게 높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을 정부에서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네. 오롯이 부모가 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득계층 이제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을 내면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서 네. 국가로부터 현금성으로 지원을 받는 거는 거의 없었다. 음. 그리고 있어도 금액이 너무 작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뭐 느껴지지 않았겠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늘리긴 해야 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건 뭐 정부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에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청년의 근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존에 없었던 청년 보험 같은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을 물론 다양한 쪽에서 다 네.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을 줘야 결혼을 하고 네. 또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테니 청년들을 위한 청년 보험의 어떤 그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청년 네. 보험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이름을 그냥 청년 보험으로 붙여본 건데 가칭으로. 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5대 보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 네네. 뭐였죠? 장기요양보험, 네네. 네, 건강보험이 있었는데 건강보험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5대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제 지원하자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보험의 형식이거든요. 네.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 이 5가지가 모두 다 내가 주로 돈을 내기만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지원을 받는 건 거의 없는 그렇죠. 형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랑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40년 후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뭐 휴직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나중에 실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실업급여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네네. 많고요. 산재보험은 다쳐야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건강보험도 주로 뭐 병원 다니시기도 하지만 청년들은 되게 건강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일은 많이 하지만 내 자산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 되게 많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반대로 기성세대 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법인세나 아니면 자산에서 세금을 물려가지고 네. 하나의 보험을 조성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청년들이 자신이 교육을 받거나 요즘은 이제 학자금 대출도 사실 학생들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로 쓰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월세나 전세로 할 때 필요한 데 쓴다든지 네네. 결혼할 때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 금액에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좀 청년들을 위한 보험제도 그러니까 그런 급여를 좀 크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대부분의 사회보장성 그 제도들이 청년들이 일하니까 청년들이 번 돈에서 윗세대들 그렇죠. 윗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반대로 생각해서 윗세대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보험료를 매김으로써 윗세대가 청년에게 좀 주고 근데 이 청년에게 주는데 이 청년들은 그러면 내가 뭐 경력이 단절됐을 때 아이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보험료를 쓸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출산도 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맞습니다. 논리이신 네, 그런 겠네요. 취지입니다. 네. 아니면 이건 조금 이제 경제적인 거랑 조금 다른 문제이기도 네네. 하는데 뭐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은 그래도 청년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 버는 것보다 맞아요. 둘이서 맞벌이를 하는 게 소비보다 훨씬 지출이 늘어나기 네네. 때문에 소비보다 사실 수입이 늘어나기 수입이 때문에 늘어나죠. 네. 더 유리한 구조죠. 네. 근데 그게 깨지는 게 언제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순간
둘 중에서 한 명이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지출이 확 늘어나거나 이제 네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내가 원래 받던 급여의 뭐 80% 이하에서 뭐 150만 원 상한액을 어느 정도 두고 약간씩 보조를 받긴 하지만 네네. 그 전에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줄죠. 이제 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을 그리고 경력도 단절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아예 분리하지 않게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 수나 네.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이나 뭐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무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네네. 기간에 따라서 나중에 정년을 추가로 연장을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젊어서 소득이 좀 줄어들더라도 네네. 그만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간만큼 그럴 네.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인 이제 불이익을 좀 덜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를 갖고 내가 아이도 키우면서 커리어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일을 네, 나이 들어서 할 수 네. 있게끔. 그때는 더 소득은 높을 때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전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던 게 네네. 이제 청년들의 뭐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구직난이 워낙 심각하기도 했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제 일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쵸. 지금 청년들이 원하면 어느 기업이나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차피 정년을 연장할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합리적이 않거나 이제 불이익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좀 더 보충을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연계되는 제도들도 워낙 복잡해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네. 저는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의 두 가지 제언이 오늘 되게 와닿았었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게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결혼을 안 한다. 결혼 안 하니까 애도 안 낳지. 청년들을 위한 청년 보험 한 가지랑 사실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까지는 그래도 소득이 2배 이상 그렇죠. 늘어나게 되는데 애를 낳는 순간 소득은 줄고 지출이 확 늘어나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못한 일을 나중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사실 지금 저도 약간 조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몇 년 일할 수 있지? 물론 저는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일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몇 년 일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얼마의 자산을 모을 수 있지? 이거 계산해 보면 되게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후에 일할 수 있는 걸로 보장해 주자. 네. 아.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러니까 그 동안은 제가요? 이제 네. 내가 뭔 얘기했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네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노후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다라는 네네. 걸로 저는 이제 그쵸. 맞아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동안은 아이를 낳는 책임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이제 엄마들이나 아내나 여성들에게만 이제 전가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남성들은 약간 보조적인 위치나 네네.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제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들도 혼자서 가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아니면 그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되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길게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지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지. 네. 딱 여성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력 단절 문제는 남자들도 비슷해요. 그렇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뭐 여성분이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이 경력이 단절될 때의 어떤 위험,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제 남자가 대신 내가 그러면 애를 키울게라고 하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나중에 돌아올 자리가 있느냐? 이것도 사실 그분들에게 걱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력 단절도 마찬가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좀 적용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일단 그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그쵸. 정책이 좀 네. 필요한 거죠. 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네네. 다양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진짜 이 많은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대로,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대로, 그렇죠. 네, 많이 키운 사람대로. 네. 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네. 많은데 빨리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네. 걸리잖아요. 그 청년들 지원했어요. 뭐 청년 지원한다고 갑자기 그럼 내년부터 애 낳아볼까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시간은 꽤 걸리겠죠.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요즘에 논의가 되는 게 뭐 이민이나 네네.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국제 결혼 이제 다문화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분석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한양대 유사무영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신 거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았냐라는 네. 거를 이제 내국인 커플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초반에는 좀 더 나아요. 어. 근데 몇 년 지나서 3년, 4년, 5년 이상 지나면 결국은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네. 문화 따라가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아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분명히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은 네.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한국보다 훨씬 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더 허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오시는데 와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동화된다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네. 그렇게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든 나라인가? 아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이민을 통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해법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네네.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늘리기 위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와, 이야기입니다. 진혁 교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연구를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요. 뭐 그냥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책 마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말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깊게 고민해 보신 이 교수님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얘기 드리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회의도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장관분들이 참여하시는 그 회의가 있고요. 이제 평소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회의가 또 따로 있는데 이제 제가 참여하는 건 약간 그거고 명칭이 달라요 그러면? 네 이게 뭐 민간위원, 뭐 자문위원, 전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있기도 회의는 하고요. 같은데 그 위원회 명칭이 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들은 이제 장관들이 딱 이렇게 딱 있고요. 그쵸. 네, 그것과 별도로 이제 평소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거나 이런 이제 회의는 또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자문위원? 자문으로 이제 활동을 활동하고. 네. 자, 과연 3월 28일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28일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생애 주기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낱낱이 한번 자세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